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최강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방학인데요. 오늘 강의를 찍게 된 건 사실 이번 학기 때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현대문학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방과 후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현대시 강의 중에서 대략 한 6편 정도 강의를 좀 이제 작품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현대시 작품 6편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찍어서 이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대소설 강의도 좀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상황 봐서 다음 주에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먼저 배우게 될 작품은 이육사의 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작품 배울 거고요. 자, 아마 다음 강의는 이영기의 낙화란 작품을 아마 찍게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준관의 가을 떡갈나무 숲이라는 작품을 찍게 될 거니까 참고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방과 후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 강의 통해서 이제 교재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목이 이육사의 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이제 시, 제목이 꽃이니까 아마 꽃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육사 여러분 되게 유명한, 이육사가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육사 혹시 저항시인 아닌가? 왜냐면 이제 원래 이름은 따로 있죠. 이원록이라는 이름 따로 있는데, 이제 이 시인이 하도 이제 많이 감옥에 왔다 갔다 해서, 뭐 나쁜 일로 왔다 갔다 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저항하는 어떤 운동들을 많이 하다가 감옥에 많이 갇히는 바람에 이제 죄수번호 264번이 이육사의 이원록의 호가 되어서 지금 마치 이름처럼 육사처럼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육사라는 시인이 그만큼 많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시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저항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었다. 이게 포인트고요. 1920에서 30년대 사이에 일본에 저항하는 시를 많이 썼던 시인들 우리가 저항시인이라고 하고, 1960에서 70년대 요 사이에 많은 시를 창작했던 참여 시인들이 있는데, 이 참여 시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신동엽, 그다음에 김수영, 김지하 이런 시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 시인과 저항 시인들의 공통점은 시 속에 보통 뭔가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거나 또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제시가 되고 거기에 저항해서 자기만의 힘을 갖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육사라는 시인은 우리가 남성적 어조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 속에서. 왜냐하면 이제 시에서 말할 때 남성적 어조는 보통 의지에 관한 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성적 어조 얘기하게 되면 뭐 김소월이라든지 아니면 한용운 이런 시인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이육사, 유치환 이런 시인들은 좀 남성적 어조를 강조하는 면에서 의지적인 시를 많이 썼다. 참고사항 알아두시면 되고요. 선입견이라기보다는 시를 볼 때 그런 거 참고할 수 있겠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이제 시를 감상할 때는 시 자체로 보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먼저 시를 볼 때 뭐부터 확인하냐? 선생님과 시 공부할 때 늘 하는 거 있죠. 오른쪽에다가 화자 혹은 시 속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또는 상황, 정서, 태도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이 시에서 그러면 어떠한 화자가 어떠한 대상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느끼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현대시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를 파악할 때 이렇게 항상 정리를 해두시고, 요거에 따라서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도 물론 감상 방법일 수 있겠지만, 시를 볼 때 요 순서에 맞게 보시면 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감상 방법은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화자 찾을 때 늘 얘기하는 거 있죠. 나나 우리가 등장해 있으면 이제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잘 보면 여기에 내 목숨을 꾸며란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는 나라는 화자가 등장을 하나 보다. 그리고 제목이 꽃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시의 제목은 괜히 짓는 건 아니겠죠.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꽃이라고 지었겠죠. 그러면 어쩌면 이 속에서 꽃이라는 것들은 중요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가 꽃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 게 아닐까. 함께 찾아보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잠깐 혹시라도 이 시를 안 읽어보셨으면 스탑 해놓으시고 시를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앞에다가 뭐 세모, 줄 막 쳐놨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거고요. 여러분도 선생님하고 이제 시 처음에 뭘 선생님 봐야 돼요? 모르시겠는 분들은 시를 보면서 아, 저기서 저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구나 정도를 좀 이렇게 아시고 다른 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적용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보죠.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오히려란 단어. 어떠한 상황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라고 했으면 그 상황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절망스러워. 그런데 그다음 오히려 나는 절망스러워. 그럼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가운데 오히려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럼 뭔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란 말은 뭔가 시상을 바꾸는 좀 전환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방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를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방이란 말을 보통 언제 쓰냐면 동방예의지국, 즉 우리나라를 뜻할 때. 그래서 동방은 흔히 말할 때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말 정도가 될 수 있다 정도를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동방이 하늘도 다 끝났다. 여러분, 뭔가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 하늘이 무너졌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겠고 그러면 하늘이 끝나버렸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위에 있는 하늘이 무너져 내렸으면 희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이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은 뭔가 희망을 볼 수 없는 희망이 끊어져 있는 그러면 끊어질 절자에 희망할 때 망자를 붙여본다면 뭐가 끊어진 상태? 희망이 끊어진 상태. 다른 말로 JM 뭐라고 그래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뭐 우리나라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뭔가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나 보다. 그럼 여기다가 상황에다가 뭔가 좋지 않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그러면 절망스러운데 주저앉아 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시상의 전환을 통해서 꽃이 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꽃은 오히려 빨갛게 피지 않는가라는 얘기는 꽃이 피는가 궁금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꽃이 확실하게 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면 꽃이 핀다? 그럼 뭔가 빨갛게 피어오르고 있고 뭔가 죽는 느낌이 아니라 살아나는 느낌? 그러면 이때 꽃이라고 하는 건 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생명력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생명력이 피어난다는 얘기는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희망이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세 줄의 느낌이 뭐냐면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희망은 피어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희망이 피어나고 있으면 이 시는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그럼 여기서 내 목숨을 꾸민다라는 건 사실은 내 목숨을 꾸며 앞에 꿈자를 붙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꿈을 붙여보면 내 목숨을 꿈꾸며 정도. 그럼 내 목숨을 꿈꾸는 게 무슨 말이지? 이때 목숨을 꿈꾼다라는 것들은 뭔가 좋은 상황을 꿈꾸며 그리고 쉼 없는 날이요. 그럼 뭐가 쉼 없는데? 다시 여기다가 쉼 없이 노력한다 정도 집어넣어 보시면 의미가 좀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망은 피어난다. 그런 희망적인 상황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가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빨갛게 피어오르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뭐이여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보통 영탄형 어조, 영탄적 어조를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시는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냐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꿈꾸는? 뭔가 희망을 보고 있는 그런 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때 꽃이라고 하는 건 희망을 상징할 수 있고 다음에 생명력 상징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육사는 우리가 저항시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종의 저항 의지가 피어오르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죽어버리자가 아니라 뭔가 의지를 불태우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어 넘어가 볼까요?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우리가 툰드라라고 하는 저 굉장히 춥고 엄청나게 척박한 환경인 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북쪽 툰드라의 찬 새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얘기했던 절망스러운 상황. 그러면 요 두 개의 상황과 얘는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작거려. 그럼 눈 속에 꽃 맹아리가 있으면 눈 속에 파묻혀 있으면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고 꽃이 이렇게 올라오려다가도 눈이 막고 있으면 못 올라오는 거니까 이쪽에 눈 속에 있는 상황은 시련 속에 있는 상황. 그럼 정리하면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상황 전부 다 뭔가 절망스럽고 시련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일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현재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 존재하는 다음에 혹은 암울한 상황이라고 되게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꽃이 피는 것처럼 꽃 맹아리가 옴작옴작 뭔가 이렇게 막 피어나려고 꿈틀꿈틀대는 모습이니까 그럼 여기서 꽃 맹아리가 옴작거린다는 얘기는 이때 꽃 맹아리는 뭐랑 통할 수 있는 말이냐면 이 꽃과 통할 수 있는 말이겠다. 그죠? 그럼 이때 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얘하고 지금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들이 꽃 맹아리라고 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옴작거려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의 흐름상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 좋은 걸 기다리겠어요? 좋지 않은 걸 기다리겠어요? 당연히 좋은 걸 기다리겠죠. 그러면 이때 제비떼라고 하는 건 내가 기다리는 대상일 것이고 그럼 이때 뭐가 날아오길 기다리고 있을까? 엄청나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희망에 대한 얘기니까 이 제비떼라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얘랑 또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오기를 기다리나니 그럼 기다린다는 얘기는 요 안에서 뭔가를 바라는 소망 따위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다리나니 마침내 우리가 보통 마침내는 언제 쓰죠? 야 드디어 왔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말은 마땅히 왔어야 될 것들이 딱 왔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 될 것들이 왔을 때 야 마침내 왔구나 내가 기다리는 것들이 당연히 왔어야지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 할 것이 왔을 때 쓰는 마침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당위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위성이란 말은 당연히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그럼 이때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뭐죠? 꽃이 피겠다라는 아마 약속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지금 이런 추운 상황 속에서도 꽃 피겠다는 그 약속. 왜냐하면 지금 꽃이 피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아주 추운 상황 속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때가 되면 꽃이 피겠어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서 얘가 옴작옴작거려서 꽃이 피어났다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때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 있냐면 희망을 상징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육사가 살았던 시대가 일제강점기라는 어떤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보기 같은 데 제시가 돼야 되겠지만 이때 절망적인 상황은 뭘 상징할 수 있냐면 일제강점기라는 어떤 안 좋은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꽃은 피어난다. 그런 얘기는 저항하는 의지에 대한 모습. 그리고 여기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겠어요? 반드시 내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 현실을 반영한다면 어떤 광복에 대한 소망 정도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다가 아니라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정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 가볼까요? 한바다 복판에 용소숨 치는 곳. 여러분 용소숨 친다라는 것들은 방향이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우리가 뭔가 용소숨 친다는 얘기는 솟아오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상승적 이미지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네요. 그럼 상승적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하강이라고 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강하고 이렇게 솟아오른 상승이라고 하는 건 뭔가가 피어나는 것과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절망과 혹은 희망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상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쪽과 연결될게요? 그쵸. 절망보다는 조금 희망적인 거랑 연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이미지와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바다 복판에 용소숨 치는 곳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좋은 미래예요? 좋지 않은 미래예요? 당연히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희망적인 미래, 용소숨 치는 곳에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서는 꽃성은
꽃이 많이 피어있는 성일 거니까 이때 꽃성은 요 좋은 것들이 피어나 있는 성이네요. 그럼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희망이 가득 찬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꽃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 하에서 광복이 된 조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즉 나비가 왜 이렇게 팔랑팔랑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나비처럼 취한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우리가 비틀비틀 거리니까 그 모습을 나비처럼 취한다고 설명한 것 같고, 쉽게 말해서 나비처럼 취해서 회상의 무리들아. 그러면 회상하는 무리들은, 회상이라고 하는 건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꽃성에 누가 있냐면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성은 언제 있냐면 뭔가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상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데 희망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니까 이때 말하는 꽃성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회상의 무리들을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미래,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네들은 미래, 뭔가 희망을 맛본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에,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나중에 미래에서 뭔가 좋은 것들을 맛보고 너무 좋다 해서 거기에 취해 있는, 즉 뭔가의 기쁨에 취한, 여기서 미래의 희망에 취한 모습인데, 이걸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광복이 올 것들을 기대하며, 그럼 이들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나중에 오게 될 그 광복의 기쁨에 취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아, 내가 오늘 여기서 너를 불러보겠다. 그럼 이때 너는 당연히 이 회상의 무리들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 너를 불러보겠다라는 건 이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나중에, 아주 미래에 너무나 기쁨에 취해서 오예 만세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의 어떤 자들을 내가 여기서 너를 불러보겠다라는 얘기는 불러보노라, 내가 뭐뭐 하겠어 라는 거니까 뭘 밝히는 거? 의지를 밝히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막 찬 새벽, 눈 속 깊이 있는 거고 하늘이 끝나버리고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 있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꽃은 피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 너무 힘들지만 언젠가 나중에 좋은 시절이 와서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지금의 이 힘든 것들을 잊고 그때는 광복의 뭔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야. 그들을 막 외친다라는 건 그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보겠다라는 건 그들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에는 희망, 소망, 그리고 더불어서 그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자신만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은 미래의 어떤 좋은 모습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모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육사의 꽃은 또 뭐예요? 결국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요 안에서 언젠가 다가올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그날을 위해 내가 기다리겠어 라는 의지. 이육사 아까 남성적어조 의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 시도 비슷한 맥락을 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시의 제일 중요한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의 주제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 이때 밝은 미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시대 상황 고려하면 광복에 대한 소망을 노래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 속에 뭐 광복 일제강점기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일단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 속에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있다. 뭐가 있었죠, 선생님? 꽃이 피는 건 봄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근데 눈 속 깊이 파묻혀 있는 상태는 눈은 또 겨울을 상징할 수 있으니 부정적인 시어들은 겨울과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추운 것들, 눈들, 그다음에 봄 꽃들은 긍정적인 시어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시는 시어의 대비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어디였죠? 아까 맨 마지막에 불러보노라 이런 부분 있죠? 뭐뭐 하노라 라는 말도 영탄적 어조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지. 다음 세 번째,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사에 적용하고 있다. 뭐죠? 추운 겨울 속에서 봄이 오듯이 우리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밝은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자연사를 인간사에 적용한다는 뜻인 거니까 어렵지 않겠죠. 네 번째요. 시각적 이미지, 전체적으로 좀 눈에 띄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빨갛게 피지 않는가? 색채 이미지 이슈들, 이런 것들 찾았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고, 역동적 이미지 어디 있게요? 우리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용솟음 치는 곳, 상승의 이미지가 있는 것들 있죠? 용솟음 치는 거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위로 솟아오른다는 뜻인 거니까 움직임에 관한 것들. 여기가 역동적 이미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빨갛게는 우리가 색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 떠올려 볼 수 있으면 돼요. 시 문제 나올 때 이미지 문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가 있다. 뭐가 있죠? 눈, 겨울이요. 꽃, 봄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여섯 번째, 말을 걷는 어투가 들어있다. 어디 있죠? 말 건너? 여기 있죠. 나비처럼 휘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리들아, 물론 독백처럼 쓰여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무리들아, 내가 너를 불러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리들아 라고 말을 걷는 어투라고 써도 뭐 무방하겠네요. 자, 대화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대화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턴가 이제 예전에는 대화체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거든요. 상대방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혼자 말을 할 경우 그럴 때 내가 말을 건네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대화체다라고 설명하는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혼자 말하는 게 꼭 대화로 볼 수 있나? 라는 그런 약간 조금의 모호함이 생겨서 요즘에는 대화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실제 대화를 하고 있으면 대화 형식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혼자 얘기를 하고 상대방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말을 건네는 어투 이렇게 좀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일곱 번째, 특정 부사어 사용하고 있다. 뭐가 있었냐면 아까 시상전환의 오히려란 말이라든지 당위성을 나타내는 뭐 있죠? 뭐 있죠? 마침내란 말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 끝. 다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시 하나 끝냈는데요.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 이육사라는 시는 저항시. 저항시는 뭔가 부정적인 시어와 긍정적인 시어가 대비를 이룬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시도 비슷하게 우리 예측했던 것과 좀 비슷하게 등장했었네요. 그리고 이육사라는 시는 남성적 어조가 강한 어떤 의지를 밝히는 시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밝힌 시라고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요. 짧은 시간 강의했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시를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정도. 그리고 이육사의 꽃에 관한 또 시 문제를 풀어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영기의 낙화라는 시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썸네일 어떻게 딸까요? 이거는 꽃이 피니까 이렇게 꽃을 어떻게 하죠? 의지의 시인 이렇게 할까요? 의지 할 수 있어. 이런 썸네일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엔 낙화로 뵙겠습니다. 안녕!